에서 정현정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주진우 라이브 경제 선생님 박종훈 KBS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경제는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기사가 어렵고 그럴 때 박종훈 기자의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책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쉬시는구나. 네, 그럴 때도 있어야죠. 네. 너무 열심히 사세요. 네. 네. 자, 금리가 올랐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자, 어떤 파장이 봅니까 이제? 일단 늘 그렇듯이 연준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 이렇게 사실 많은 신호를 시장에 먼저 주거든요. 네, 먼저. 요즘에 연준 정말 친절하죠. 네. 이렇게 친절하게 금리 인상 폭을 굉장히 넌지시 다 알려주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친절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원래 이런 방법을 하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정책의 가성비가. 아, 그래요? 원래 시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을 주면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을 썼던 게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던 진짜 뛰어난 연준 의장이죠. 근데 이런 분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토요일 날 비상 연준 회의를 열어서, FOMC 회의를 열어서, 1979년 10월 6일인데 갑자기 금리를 11.5%였던 걸 15.5로 4%포인트를 올립니다. 예. 진짜 극단적인 조치인저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너무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인플레이션을 좀 빠르게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친절해서 좋긴 한데, 네, 그게 예상 가능한데. 네, 예상 가능한데 문제점은 그 대신 금리 인상 폭은 이제 꽤 높은 데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아, 계속 지금 많이 올렸는데 올릴 만큼 효과는 좀 떨어졌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또 환율도 있지요, 또 유가도 있지요. 아니,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가가 같이 올라가지 또 물가가 떨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하하면 지금 정책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기준금리를 미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려도 우리만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느리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예.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이자를 좀 더 줘, 다른 데는 수익성이 더 높아. 그래서 돈이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세계의 돈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같다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겠죠. 왜 우리나라까지 오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75%포인트가 지금 당장 벌어진 건 타격을 주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준금리만 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서 은행들에 대한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창구지도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은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자 내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금리가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했거든요.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왜곡된 시장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몇 달 수준, 몇 분기 수준은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왜곡이 더욱더 누적이 돼서 시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우리나라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결국은 달려있는 게 어디에 있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그래도 괜찮은 거냐? 예. 아니면 나중에 진짜 문제를 가져올 거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자, 네, 그럼 우리 이슈. 경제, 우리 금리든 다 지금 미국 물가에 달려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자, 미국 물가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미국 물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시장 전망을 보면 전년 대비 5.0% 오른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3월에 5.0이었기 때문에 네. 야, 그러면 3월하고 4월하고 똑같네. 5.0. 네. 지금 만약에 전망대로 나온다면 3월, 4월 비슷하니까 그럼 물가 안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2022년 6월에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8.9까지 올랐었는데 8.9%. 근데 이게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게 2월에 예를 들어서 6%, 3월에 5% 이런 식으로 떨어져 오다가 갑자기 4월에 5%로 다시 여기에 딱 걸려버린다. 네. 그러면 이걸 무슨 표현을 쓰냐면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 네.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처음에 높은 데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툭툭툭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5%대에서 이렇게 걸리면서 이제 4로 내려가는 때까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3으로 갈 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미국에서 과연 언제나 금리를 낮출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그렇죠. 예. 가장 큰 주범이 사실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탄탄해서 그렇습니다. 좋다면서요?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4월달 실업률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3.4%가 나왔는데 미국 실업률 3.4%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나 뭐 직장 구할 거야, 일자리 구할 거야. 그럼 다 구할 수 있네요. 그런 수준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최근 역사를 볼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게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미국은 물가는 높지만 금리도 높아졌지만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래 우리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줄게, 더 투자할게, 또 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잘 네.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버틸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연착륙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또 쉽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좋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어렵네. 네, 경제가 참 어렵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해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요. 그 시작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민자를 거의 받지 않았고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 레리 핑크라고 블랙록의 회장 여기가 세계 최대의 이런 펀드 운용사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수년 동안 줄어든 노동력이 200만 명인데 이건 정말 미국의 임금은 이제 앞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경고를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도 이게 변하지 않은 똑같이 거예요.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미국에서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이 집 나갔던 공장들 다 데리고 오죠. 데려왔죠.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나라 공장들까지 다 지금 미국으로 다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게 이민자는 받지 않으면서 전부 다 이 해외 나갔던 공장에 남의 나라 공장까지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도 좋기만 한 건 절대 아닌 상황을 만든 거죠. 또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게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나갔던 공장을 다 잡아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일본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요? 네. 일본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에다 신임 일본 은행 총재가 새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금융정책이 바뀔 것이다. 당장 바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은 안 바꿨어요. 근데 우에다 총재가 그러면 앞으로도 안 바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올 하반기가 되면 이제 금리의 밴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10년물 금리 변동폭, 이게 일본은 좀 이상하게 금리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네. YCC라는 걸 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여튼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올 연말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현상이 올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본은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일본에서 돈을 굴리면 금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은. 네. 그래서 일본에서 돈 좀 굴리는 은퇴 세대는 이걸 전부 다 해외에서 자산을 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이 집 나갔던 일본의 돈이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보면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었거든요. 아주 조금 움직여도 그렇게 파장이 큽니까? 이렇게 조금인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이 최대 0.5%까지거든요. 최대 0.5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요게 연말이 되면 1.0%. 그러니까 0.5에서 한 1.0까지 간다는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0.5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과도하게 시장 왜곡까지 시켜가면서 금리를 낮춰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시간이 아직 오래 되지 않았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진짜로 지금 현재 시장 전망대로 일본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상황이 연말에도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하고 계속 이렇게 금리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경기 불황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이 아마 걱정이 돼서, 한국은 뭐 고용 수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역 수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경제 지표에서 좋은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담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도 못 견뎌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빠질 것이다, 뭐 마일드할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 더 안 좋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거기다가 중국도 리오프닝으로 잠깐 반짝을 했지만 3분기부터 이 경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미 제조업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선행 지표라서. 전 세계 경제가 올 연말 내년 초 안 좋군요. 네. 경기가 실물 경제가 더 안 좋고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를 인상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빨리 지금 어떻게든 좀 물가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일본도 좀 빨리 물가를 좀 잡아서 제발 이렇게 금리 변동폭 확대해서 금융시장에 교란이 안 일어나기를, 그야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기만 기다리는 상황. 우리 금융 상황이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증시도 좀 덜 빠졌고 이 부동산도 좀 빠지는 걸 상반기에 조금 둔화시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천수답이라 그래서 야, 이제 비가 와야만 되는 상황. 즉 미국이나 일본 경제가 좋아져야 하반기에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는 올해는 안 좋다. 금리도 걱정된다. 좋은데요. 더 여기에 또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미국 지방은행들 막 파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다고 걱정하셨어요. 지금도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주 동안 뭐 2주 동안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움직이면서 바뀔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미국의 증시를 떠받친 건 JP 모건 회장 혼자서 떠받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회장인데, 이분이 4월 4일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날렸어요. 은행 위기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국 경제는 수년 동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혔던 이런 사람이 5월 1일자에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해 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갑자기 은행 위기, 미국의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 갑자기 딱 돌변했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나서 5월 4일에 미국의 은행들, 지방은행들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5월 5일에 이 제이미 다이먼이 회장으로 있는 JP 모건 회사가 나서서 지금 은행주 저평가 때 뭐하냐, 지금 은행주 사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위기 소리 들면서 막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던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가 하루 만에 8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5월 5일에 미국의 증시가 막 급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정말 일주일째 혼자서 열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이분이 좀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냐 좀 의혹의 눈길이 있어요. 이분이 혹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아십니까? 알죠. 아시죠? 네, 성추문으로 네. 미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 전 세계를. 맞습니다. 이 제프리 앱스타인 어떤 사람이냐면 1990년대부터 10대 소녀 수천 명 성착취, 네. 인신매매 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고 네. 미국의 온갖 고위 관료나 아니면 재계 아주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다 껴 있어갖고 네.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라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게 사실 이거 숨지면서 사실은 이게 좀 묻혔죠. 네. 갑자기 감옥에 숨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이먼 회장이 앱스타인하고 연관돼 있다. 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야 된다. 네. 그리고 JP모건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혼자서 미국 경제를 혼자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게 의심스럽네요. 네, 회장 잘릴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시장을 혼자서 네. 떠받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하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미국에서 야 이상한데 다이먼 회장 당장 미국 경제 위험하다더니 갑자기 어떻게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이런 네. 얘기들이 미국에서 뭐 정가라든가 아니면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 문제는 저보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찰리 먼거 부회장 바로 버핏의 오른팔이죠. 일론 머스크, 하워드 막스 이런 저명한 분들이 이르면 하반기에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으로 촉발된 문제가 은행들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경고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연말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조심해야 돼. 우리도 조심해야죠. 네. 미국에서 그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 네, 부동산 촉발된 은행 이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분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네. 저희도 좀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KBS 박정훈 기자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